안녕하세요. 오늘은 쇼리터클의 디지털 시대의 대화의 회복을 위한 4개의 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어떻게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리터클은 1980년대부터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쭉 해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은 이 소셜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처음에 이 소셜 미디어가 등장할 때부터 연구를 해온 사람이니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이 양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양반이 쓴 유명한 책 중에 그 언론 투게더라는 책은 우리가 항상 상시 접속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항상 속도 및 간결성을 내세우는 이 테크놀로지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카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이런 수많은 SNS 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게 우리의 우리들 자신의 삶, 특히 우리 자식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영향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책이 처음에 유명한 책이 언론 투게더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외로워진다 하는 내용을 써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사람을 지들계의 프로이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책의 외침은 우리가 과학기술로 인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직전 울리는 사이렌과 같은 소리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중에서 가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 온라인 시대에 어떤 인간적인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2번을 더 하려고 그래요. 이쪽 쇼리 토크의 얘기를. 첫 번째는 우리가 대화를 회복할 때 우리가 주위에 제대로 된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대화를 하기 전에 고독할 줄 알아야 된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조건이고, 두 번째가 가족끼리 가족 속에서 대화를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밥 먹으면서 얘기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만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회의 중에도 스마트폰을 키우고 있고, 심지어는 국회에서도 스마트폰 키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가족 사이에서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회의할 때, 만나거나 얘기할 때, 일반적인 사교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대화하려면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에 얘기하고, 맨 나중에는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수련을 쌓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인간적인 대화, 인간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더 빨리, 더 많이를 추구하지 말고 더 깊이를 추구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이메일을 받잖아요.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받는다고.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여기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친구들 중에 주위에 많은 소셜 미디어를 끊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매달리니까 내 삶에 다르게 응답하는 건 좋은데 내 삶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카톡도 끊고 페이스북도 끊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먼저 우리들 대부분이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가족끼리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다 집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밥 먹을 때. 대가족 시대에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보러 사진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여기 사진에 안 나왔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또 식사하는 그런 상이 또 있고, 이렇게 또 아이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전통적인 우리의 식당의 모습일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는. 물론 이때도 사실은 뭐 배가 고픈 시대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대화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 경우.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전부 이렇게 해요. 대화를 해요. 애들도 내 손주들도 보면 모습이 이래요, 사실은.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모여서 지들끼리 같이 모여 있으면서 얘기하지만은 또 소셜 미디어로 대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지만 외로운 거지. 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이 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유아가 미디어 노출될 때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느냐. 이렇게 되면 뇌가 피곤해져가지고 상당히 큰, 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이 크다는 게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셔리 터커는 그 모든 연구를 집대성한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른들이 먼저 경청하는 대화를 해야 아이들이 경청하는 법을 배운다. 이 얘기예요. 셔리 터커. 이 얘기가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모들한테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대부분. 예, 지금같이 이렇게 사회가 변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옛날에 부모들의 대화하는 식으로 회사에서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시대에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시대에 어른들이 자식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 시대에 회사에서 직원들과 혹은 상사와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또 상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고객을 만날 때 고객과의 대화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큰 뭐 여러 가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대화하다가도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된다. 대화하다가도 이메일에 뭐 삑삑 소리가 나면 그걸 받아야 된다. 이러면 대화가 끊어지고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다시 지금 연구하고 배우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하고도 다시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왜냐하면 이거는 부모들이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신경과학자들의 얘기, 혹은 또 정신분석학자들의 얘기, 예? 어떤 임상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책이 바로 리클레메이션 오브 컨버세이션이라는 책이었어요. 여기에 내가 책을 그대로 가펴려 왔는데, 대화를 잘하기 위한 핵심은 훈련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두뇌는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 고 말했다. 니콜라스 카라는 이런 거, 이 사람이 기술과학자인데, 어떻게 두뇌가 외부의 인생에 적응하는가 그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책을 썼는데, 그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경학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발달하지 않거나 더 약하게 연결된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온전한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아이들은 활성화되는 두뇌 부위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적절한 신경 회로망도 발달하지 못한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애들하고 대화할 때 스마트를 보면서 들으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신문을 주로 보잖아요. 지금 소셜미디어를 많이 보지만 신문을 보고 신문을 보다가 스포츠 중계도 보고 또 아이들이 또 아버지가 뭐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떤 거 답변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화면에 집중을 하면서 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기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 뇌신경망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책을 깊이 있게 읽어라. 어?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아이가 안정감을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요즘.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동네 이웃들과 전부 친구로 지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웃들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가까운 곳에 살지 않잖아요. 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요즘 사람들은 여행도 많이 하지만은 이게 예전 사람들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또 지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항상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같이 있지도 않지만은 휴대폰 갖고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다 외롭고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거는 친구가 아니라 휴대폰밖에 없는 세상에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진짜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독서에서 붙여놨습니다. 정보가 모든 상황을 호전시키는 열쇠다. 대화할 때 이렇게 우리는 배우는데 그런데 가족 간의 대화는 다른 메시지를 준다. 우리가 부모와 대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보를 얻는 것은 아니며 단지 평생 지속되는 관계에 대한 헌신을 경험할 뿐이다. 우리가 할머니하고 얘기할 때 할머니한테 우리가 무슨 그 지식을 배우겠어요. 할머니하고 대화할 때 내용 아니라 질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모라든가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는 해결책을 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들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라든가 언제든 들어줄 테니까 다시 얘기하고 싶어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태도로 우리는 자식들하고 대화를 했고 또 손주들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어? 바로 이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라는 그런 애티튜드를 자식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느낄 수 없는 대화를 지금의 부모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기의 위기의 아이들 이런 책도 많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많은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책에 나오는 주요한 얘기는 뭐냐면 많이 배우고 이 뭐 스마트폰을 뭐 잘 쓰고 해서 뭐 트위터도 잘 쓰고 이메일도 잘 날리고 카톡도 수많은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부모가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화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절대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려면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보조물이잖아요. 이 보조물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보조물로 인정하던 테크놀로지를 삶의 양식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문자 메시지도 처음부터 식탁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보조물이란 이 스마트폰이란 대안이 핵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지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아이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 담긴 시선과의 만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많은 연구 결과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문학과 철학의 주장에 부합한다.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얼굴을 마주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선의 마주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시선을 마주치고 대화한다는 거, 자기 배우자와 혹은 자기 자식들과 이 시선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데니얼 시기에 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이의 애착과 관련한 두뇌 부분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시선이 마주침이 필요하다. 시선이 마주침을 겪지 못한 아이는 단절될 느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공감 능력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가 성취하는 것을 늦게 기억했다. 친분이 형성되는 그 작은 순간들은 평생 아이 삶에서 수만 번 반복되면서 우리 인류의 최고의 장점, 즉 사랑하는 능력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데 봉사한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연구한 그런 인지 신경과학자 아스지 센주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처리하는 두뇌 부분은 시선과 마주침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센주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등장하는 이모티콘은 이런 효과가 없다. 이런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더 풍부한 차원의 대화는 시선이 마주친 직후 가능해진다. 시선이 마주침은 모든 신호를 선정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상대의 두뇌를 읽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눈을 마주치고 온 몸으로 대화를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상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아니라 공감하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트위터나 카톡이나 이렇게 서로 뭐 대화를 하면서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공감을 그런 걸로 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공감이 실제로 공감하는 삶이라기보다는 공감하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디지털 시대의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마음 상한 것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한다. 이름으로써 책임감의 단절을 가져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부모들은 아이들과의 대화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신뢰와 자긍심, 공감과 우정, 친밀감의 발달과 같은 특성들을 아이들이 배우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부모들은 휴대폰에 대한 애착을 끊을 필요가 있다. 휴대폰에 대한 부모의 애착은 중독 상태거나 현재 중독 상태의 수준이다. 아까 그 셔리 터플이 그 많은 학자들이 어떤 이 시대에 프로이드라는 얘기를 하고 또 굉장히 이 시대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테크놀로지의 행동 유도성, 스마트폰 같은 데는 어떤 것이 행동 유도성이죠. 이 행동 유도성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좀 더 선명한 눈으로 우리의 취약성을 바라보게 됐다. 우리가 휴대폰에 중독됐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약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시행된 설계에 대해 예측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어쩌면 새로운 선택을 향해 절반은 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볼 때 앱을 설계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앱이라는 게 우리가 앱에 중독될 수 있는데 앱에 여러 가지 옛날에는 수많은 앱을 말이야 많이 휴대폰에 깔아놓고 잘 쓰는 사람을 난 부러워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앱을 많이 깔아놓은 게 자랑이 아니라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책임지듯 같은 방식으로 테크놀로지 사용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광고와 마케팅과 설탕의 생화학적 힘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그 뭐야 체중 사는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품이 해로운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한 시간이 걸려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처음에 만들어낼 땐 좋았는데 이게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니까 그 해악을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을 만들잖아요. 술 먹으면 술 먹고 운전하다 어떻게 되고 아이들이 있는데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되고 세금 벌금도 많이 내고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현재 휴대폰의 앱들이 우리를 휴대폰에 묶어두도록 고안되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앱 설계자들이 수익을 올리도록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법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오래됐잖아요. 식품의 해약도 오래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법령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 휴대폰은 너무 빨리 들어온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온 지구 사람. 이게 큰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약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서로에게 가는 것보다 테크놀로지로 가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면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안에 전자기기가 없는 성소를 마련하거나 매일 가족 대화 시간을 정해둔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화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거다. 스티븐 잡스가 그러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CEO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자. 이게 대화를 아이들이 잘하게 하고 내가 자식들과 친구들과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 얘기가 결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 예,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칩니다.